3부 5장. 라스콜니코프는 벌써 방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안에 들어갈 때는 어쩌다 또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참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의 뒤를 따라 라주메인이 완전히 한방 먹어 난폭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작약처럼 새빨개져 부끄러워하면서 공중대며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갔다. 이 순간 그의 얼굴과 몰골이 정말 어찌나 우스운지 라스콜니코프가 저렇게 웃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 싶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아직 소개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건만 방 한가운데 서서 의문에 찬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즐거운 기분을 억누르고 적어도 두세 마디라고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 눈치였다. 하지만 진지한 표정을 짓고 뭔가를 중얼거릴 수 있게 되자마자 갑자기 저도 모르게 또 라주메인의 눈에 들어왔고 그때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억눌렀던 웃음이 지금껏 열심히 자제했던 만큼 더더욱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이 꾸밈없음 웃음에 라주메인이 이례적일 만큼 난폭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장면은 진정 즐겁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라주메인이 금상첨화 격으로 이를 도와준 셈이었다. 쳇 제기랄. 그는 으르렁대며 한 손을 내젓다가 때마침 빈 찻잔이 놓여있던 작은 원탁을 내리치고 말았다. 모든 것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아니 의자는 왜 부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국고 손실이지 않습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명랑하게 소리쳤다. 이 장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되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너무 많이 웃다가 자신의 손 하나가 주인의 손에 쥐어진 것도 잊었지만 그래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좀 더 빨리, 좀 더 자연스럽게 매듭을 지을 만한 순간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탁자가 넘어지고 찻잔이 산산조각 난 것에 결정적으로 당황한 라주미는 무뚝뚝한 얼굴로 파편을 쳐다보다가 침을 탁 뱉고서 창가 쪽으로 몸을 획 돌려 일동을 등지고 선 다음 얼굴을 험상궂게 찌푸린 채 창문만 쳐다보았지만 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웃고 있었고 또 더 웃고 싶었지만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구석 의자에 자묘토프가 앉아 있었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자 몸을 살짝 일으키더니 기대감을 보이며 서서 입을 활짝 벌리고 미소를 지었지만 의욕에 차서 심지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라스콜니코프를 볼 때는 어떤 곤혹감마저 내비쳤다. 자묘토프가 여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라스콜니코프는 불쾌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겠는걸? 그가 생각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억지로 당황하며 말문을 열었다. 라스콜니코프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아주 유쾌한걸요. 게다가 이렇게 유쾌하게 들어오셨으니 아니 왜 저 친구는 인사도 하기 싫어합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라주미인을 가리키며 고갯짓을 했다. 저 친구가 저한테 왜 저렇게 성질이 나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저 오는 길에 저 녀석들은 로미오를 닮았다고 말했을 뿐인데 또 그걸 증명했을 뿐.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돼지 같은 놈. 라주미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응수했다. 말 한마디에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그럴 만한 꽤 심각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포르피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형, 정말 예심 판사란 양반이 뭐 그래. 다들 되져버려라. 라주미인이 이렇게 딱 잘라 말하더니 갑자기 그 자신도 웃음을 터뜨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즐거워진 얼굴을 하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쪽으로 다가갔다. 자, 그만하자. 전부 다 바보야.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쪽은 내 친구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인데 첫째, 형 얘기를 많이 듣고서 형과 인사하고 싶어 했고 둘째, 형한테 요건이 좀 있대. 어라, 자묘토프, 여기 웬일이야? 아니 두 사람도 인사를 나눈 거야? 서로 어울린 지 오래됐어? 이건 또 뭐람? 라스콜니코프는 불안에 떨며 생각했다. 자묘토프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 어제 너희 집에서 인사를 나눴지? 그가 허물없이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에 소개비를 벌었군. 이 친구가 지난주에 포르피리 형 어떻게든 형한테 자기를 좀 소개해달라고 엄청 졸라댔는데.
나를 쏙 빼놓고선 지들끼리 몰래 접선을 했단 말이지. 여기 담배 어딨어?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실내복이 몹시 깨끗한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낡은 슬리퍼를 신은 편한 차림이었다. 나이는 35살쯤 됐고 키는 평균보다 작고 살이 찌고 배도 좀 나온 사람으로서 코스염과 구렛나루를 말끔히 면도하고 머리카락은 바싹 깎아 놓았는데 두상이 커다랗고 둥근 데다가 뒤통수 부분이 왠지 유달리 동그랗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 코가 다소 들창코인 퉁퉁하고 동구스름한 얼굴은 어디 몹시 좋지 않은지 누렇게 떴지만 상당히 원기왕성하고 짓궂어 보이기도 했다. 눈의 표정이 좀 거슬리지만 않았더라면 호인처럼 보일 법한 얼굴인데 거의 새하얀 속눈썹에 덮인 두 눈이 왠지 엷은 물빛 광채를 띠며 누구에게 윙크를 하듯 자꾸만 깜빡거렸던 것이다. 이 눈의 시선이 어딘가 여자 같은 데가 있는 그의 전체적인 모습과 어쩐지 얄궂게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첫눈에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뭔가를 보여주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손님이 자기에게 용건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당장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고는 자기도 다른 쪽 끄트머리에 앉은 다음 그 용건이 무엇인지 즉각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손님을 응시했는데 너무도 진지하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히 초면일 경우에는 상대방도 부담과 당혹감을 느낄 정도였고 지금 할 얘기가 자기가 보기에 이토록 이례적으로 중대한 주의를 끌만한 것이 전혀 못 된다면 특히나 더 그럴 법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간단하고 조리 있는 말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용건을 설명했고 스스로에게 꽤 만족했기 때문에 포르피리를 상당히 잘 살펴볼 여유마저 생겼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역시 시종일관 한 번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같은 탁자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은 라주미인은 용건을 풀어놓은 과정을 열렬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이쪽 저쪽 번갈아가며 쉴 새 없이 눈을 돌렸는데 이쯤 되면 이미 약간은 도를 넘어선 것 같았다. 바보 같은 놈. 라스콜니코프는 속으로 욕을 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겠습니다. 포르피리가 아주 사무적인 표정으로 답변했다. 이러저러한 사건, 즉 이 살인사건 말인데요.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당신 쪽에서 담당 예심판사에게 이러저러한 물건이 당신 소유이며 그것을 되찾고 싶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렇게 청혼하시고 아니면 하긴 그쪽에서 알아서 써줄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능한 더 많이 난처한 척하려고 애썼다. 수중에 돈이 별로 없고 그만한 푼돈조차 어떻게 융통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마음 같아서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돈이 생길지 뭐 어쩐다라고만 신고했으면 하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금전 상태가 어쩌고 하는 사연은 냉랭하게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 그러시면 저에게 곧장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통보를 받고 나의 이러저러한 물건에 대해 신고하니 청원컨대 그걸 그냥 평범한 종이에다 쓰라고요? 라스콜니코프는 이번에도 일의 금전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며 상대의 말을 가로막았다. 가장 평범한 종이에 쓰면 됩니다. 그러고서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갑자기 노골적으로 비아냥대며 눈을 찡긋 가늘게 뜨고 윙크하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하긴 라스콜리니코프 혼자만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겨우 한순간이었으니까 말이다. 적어도 뭔가 그런 것이 있긴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체 무슨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가 자기에게 윙크를 했노라 맹세했을 것이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이런 하찮은 일로 폐를 끼쳐서요. 그가 다소 갈팡질팡하며 말을 이어갔다. 다 해봐야 5루블밖에 안 되는 물건이지만 저에게는 유달리 소중한 것이라서 다들 기념삼아 받은 물건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알고 나서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조시모프에게 포르피리가 전당 잡힌 사람들을 신문한다고 떠들었을 때 그렇게 펄쩍 뛰었던 거로구나. 라주민이는 눈에 훤히 보이는 의도를 갖고 끼어들었다. 이쯤 되자 이미 견딜 수 없었다. 라스콜니코프는 더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이글거리는 검은 눈을 표독스럽게 번득이며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금방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녀석 나를 놀리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능청스럽게도 짜증이 난 것처럼 굴며 라주민인 쪽을 보았다. 나도 인정해. 네 눈에는 내가 저런 병신 같은 물건을 갖고 너무 안달한다 싶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기주의자나 탐욕스러운 놈으로 치부하면 안 되지. 이 보잘것없는 물건 2개가 내 눈에는 절대 병신이 아닐 수도 있잖아. 방금도 말했지만 땡전 한 푼밖에 안 되는 그 은식에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란 말이야. 비웃어도 좋지만 지금 어머니가 와 계시잖아. 그는 갑자기 포르피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만약 어머니가 하고 또다시 서둘러 라즈미닌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목소리가 떨리도록 유달리 애를 썼다. 그 시계가 없어진 것을 아시게 되면 정말 얼마나 절망하시겠어. 여자들이란. 절대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전혀 아니야. 완전히 정반대였어. 상심한 라주민이 소리쳤다. 잘하고 있는 걸까? 자연스러운가? 너무 과장한 건 아닐 테지. 라스콜니코프는 속으로 떨고 있었다. 여자들이란, 이 말은 대체 내가 왜 했지? 아니, 모친께서 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는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이렇게 물었다. 예,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생각을 정리하는지 잠깐 침묵했다. 당신의 물건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졌을 리 없습니다. 그가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다. 실은 오래전부터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양탄자 위에다 무자비하게 담뱃재를 털고 있던 라주민 앞에서 살갑게 재떨이를 갖다 놓았다. 라스콜니코프는 흠칫 몸을 떨었지만 포르피리는 계속 라주민의 담배에 신경 쓰느라 아예 그를 보지도 않았다. 뭐 기다렸다니. 아니 그럼 이 녀석이 그곳에 전당 잡힌 줄 알았단 말이야? 라주민이 소리쳤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곧장 라스콜니코프를 보며 말했다. 당신의 물건은 둘 다, 즉 반지, 시계 모두 노파 집에 한 장의 종이로 쌓여 있었으며 종이 위에 연필로 당신의 이름이 똑똑히 명시되었고 마찬가지로 그 물건들을 받은 날짜까지 원래 그렇게 세심한가요?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려고 유달리 애쓰면서 사뭇 멋쩍게 웃었으나 이내 참지 못하고서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제가 방금 이런 지적을 한 것은 분명히 전당 잡힌 사람들이 몹시 많았을 테고 따라서 그들을 전부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당신은 그들을 전부 정확히 기억하시고 또 멍청하긴 부실하긴 이런 소리는 대체 왜 붙였다? 이제는 전당 잡힌 사람들이 거의 모두 알려졌는데 당신만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포르피리가 거의 보일락말락한 비웃음의 냄새를 풍기며 대답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심신이 몹시 망가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도 장백하신 것 같은데요. 장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건강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며 거칠고 표독스럽게 딱 잘라 말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라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괜히 분노에 사로잡혀 헛말을 짓거릴지도 몰라. 속으로 또다시 이런 생각이 스쳐갔다. 이놈들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 라주민이 말을 받았다. 지랄 개소리하고 있네. 어제만 해도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헛소리를 했으면서. 있잖아 포르피리 형.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제 우리 즉 나와 조시모프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옷을 입고 살짝 내빼서는 거의 자정까지 어디서 난리를 쳤는데 형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것도 그야말로 혼미한 상태로 그랬으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정말 기가 막힐 일이지. 정말 그야말로 혼미한 상태였습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포르피리는 어딘가 여자 같은 몸짓을 하면서 고개를 내줬다. 에이, 허튼 소리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긴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오기가 발동한 라스콜리니코프 입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이 이상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혼미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겠어? 라주미인이 갑자기 발끈했다. 대체 왜 나갔어? 뭘 하러? 더군다나 하필 왜 몰래? 아니 그럼 그때 네가 제정신이었다는 거야? 이제는 위험이 모두 지나갔으니까 너한테 탁 터놓고 말하는 거야. 어제 저들 모두에게 신물이 났거든. 라스콜니코프가 갑자기 뻔뻔스럽고 도전적인 냉소를 머금은 채 포르피리 쪽을 보며 말했다. 저는 저들이 저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집을 얻으려고 도망쳤습니다. 돈다발도 챙겨 들고요. 저기 자묘토프 씨가 돈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묘토프 씨? 어제 제가 멀쩡했는데 혼미한 상태였는지 판가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당장 자묘토프를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시선과 침묵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말씀이야 극히 이성적이셨고 심지어 교묘하셨지만 다만 너무 신경질적이셨지요. 자묘토프가 건조하게 말했다. 오늘 니코진 포미치말로는 하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끼어들었다. 어제 몹시 늦은 시각에 마차에 친 어느 관리의 집에서 당신을 봤다던데요. 거봐, 그 관리만 해도 그렇지. 라주미인이 말을 받았다. 아니, 그 관리 집에 갔을 때도 미쳤던 거 아니야? 마지막 남은 돈을 장례비로 쓰라며 과부에게 줘버렸잖아.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랬으면 15루블이나 20루블만 주고 하다못해 3루블이라도 남겨뒀어야지. 어쩜 25루블을 몽땅 내줬냐? 네가 몰라서 그렇지. 혹시 내가 어디서 보물을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제 나는 그렇게 선심을 썼던 거야. 저기 자묘토프 씨는 내가 보물을 발견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포르피리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시시한 얘기를 주고받느라 반 시간이나 패를 끼치고 있군요. 넌덜머리가 나시죠? 예? 무슨 말씀을.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제 흥미를 끄는지 아신다면 이렇게 보고 듣는 것만도 재미있는걸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드디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차라도 좀 줘. 목이 바싹 말랐단 말이야. 라주민이 소리쳤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다들 같이 마셔도 되겠는걸? 혹시 차 마시기 전에 좀 더 그럴듯하게 바라는 건 없나? 냉큼 보기나 하시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차를 시키러 나갔다. 이런저런 생각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 회오리처럼 소동쳤다. 초조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놈들은 뭘 숨겨도 격식을 차리려고 하지 않는다. 한데 나를 전혀 모른다면서 무슨 일로 니코진 포미치와 내 얘기를 한 걸까? 다시 말해 놈들이 개떼마냥 내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마음이 전혀 없다는 소리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낯짝에 침을 뱉다니. 그는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자, 대놓고 때리시지. 고양이가 쥐를 갖고 장난치는 것 같은 짓은 그만두고. 이건 영 무례한 일이잖아.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아직은 용납하지 않겠어. 일어서서 모두의 낯짝에다 대고 전부 사실대로 짓거려줄 테다. 지금 내가 내 놈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훤히 알게 될 테지. 그는 가쁜 숨을 몰아내쉬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일 뿐이라면 어떡하지? 설마 이것이 신기루에 불과하고 모조리 나만의 착각이고 경험이 없는 탓에 성질 부리다가 나의 비열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 혹시 이 모든 것에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은 아닐까? 놈들의 말은 모두 평범한 것이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어. 전부나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뭔가가 있다. 왜 그는 곧장 그 노파집이라고 말했을까? 왜 자묘토프는 내가 말을 할 때 교묘했다고 덧붙였을까? 왜 놈들은 저런 어조로 말하는 걸까? 그래, 어조가. 라주미는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대체 왜 아무 눈치도 못 채는 걸까? 저 순진한 얼간이는 절대 아무 눈치도 못 채고 있단 말이다.
다시 열이 오른다. 아까 포르피리가 나한테 윙크를 한 걸까? 아닐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닐 거야. 뭐하러 윙크를 하겠어? 내 신경을 건드리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약을 올리려고? 모든 것이 신기루의 따름인가? 아니면 알고 있는 건가? 심지어 자묘토프도 뻔뻔스럽다. 아니, 자묘토프가 뻔뻔스러운가? 자묘토프는 밤사이에 생각을 바꾸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 이 녀석, 여기 처음 온 주제에 집안 사람이냥 구는군. 포르피리도 이 녀석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저렇게 엉덩이를 돌리고 앉아있다. 서로 접선을 한 거야. 틀림없이 나 때문에 접선을 한 거다. 우리가 오기 전에 틀림없이 내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 집 얘기도 알고 있을까? 제발 빨리 좀. 어제는 방을 구하러 도망쳤다고 말했을 때도 이놈은 귓등으로 흘려듣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데 집 얘기를 꺼낸 건 잘한 일이야.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혼미한 상태였다고들 하잖아. 하하하. 이놈은 어젯밤 일을 전부 알고 있다. 그러고도 어머니가 오신 것은 몰랐다니. 한데 그 마녀는 연필로 날짜까지 써놨단 말이지. 거짓말 한번 잘하시는군. 그런다고 내가 호락호락 넘어갈 줄 알고? 어떻든 이건 아직 사실도 아니잖아. 이건 그저 신기를 따름이야. 아니 이것들아, 사실을 내놓으란 말이야. 그 집 얘기도 사실이 아니고 미망에 불과하다. 나는 놈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안다. 놈들은 그 집 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걸 알아내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어. 대체 나는 왜 왔지? 그나저나 나는 지금 너무 성질을 부리고 있다. 이건 사실이지 않은가? 쳇, 나는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거야? 하긴 이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지. 환자 역할을 맡는 편이. 놈은 나를 두고 진맥을 하는 셈이야. 갈팡질팡하게 만들겠지. 나는 대체 왜 여기 온 걸까? 이 모든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를 스치고 지나갔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금방 돌아왔다. 왠지 갑자기 신이 나는 모양이다. 이봐, 어제 너희 집에 갔다 온 뒤로 머리가 아니 온몸이 어쩐지 나사가 풀린 것 같아. 그는 어조를 완전히 바꿔 웃으면서 라주미인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어땠어? 재밌었어? 어제 나는 제일 흥미진진한 순간에 나와버렸잖아. 누가 이겼지? 물론 무승부지 뭐. 다들 영구적인 문제로 들러붙어 헛바람만 뿜어냈던 거야. 로자, 어제 무슨 문제로 그렇게 들러붙었을까? 상상해봐. 범죄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어. 내가 말했잖아. 다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잔뜩 짓거려대고 있었다고. 그리 놀랄 건 또 뭐야. 흔한 사회 문제인걸. 라스콜리니코프가 얼빠진 표정으로 대답했다.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제기되지 않았거든요. 포르피리가 지적했다.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었어. 그건 맞는 말이야. 라주미인은 평소처럼 서둘러 대고 열을 올리며 당장 맞장구를 쳤다. 이봐, 로지온. 일단 들어보고 내 견해를 말해줘. 꼭 그래줬으면 해. 나는 어제 저들과 필사적으로 논쟁을 벌이며 내가 오길 기다렸어. 내가 올 거라고 말해놨거든. 얘기는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시작됐어. 왜 유명한 관점 있잖아. 범죄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이며 오직 그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도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건 말이야. 이것도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군.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는 눈에 확 뜨일 만큼 생기를 띠며 라주미인을 보고 쉴 새 없이 웃었으며 그럼으로써 그를 한층 더 충동질했다.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 라주미인이 열을 올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언제 그자들의 책을 보여줄게. 그들은 모든 것이 환경에 잠식됐기 때문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들이 애용하는 문구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곧장 사회를 정상적으로 축소한다면 모든 범죄가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더 이상 저항할 목적이 없어지고 다들 한순간에 올바른 인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셈에 넣지도 않고 천성을 추방하고 천성을 깡그리 무시한다니까. 그들 생각으로는 인류가 역사적이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끝까지 발전하여 결국엔 저절로 정상적인 사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회체제가 무슨 수학적인 머리에서 나와 그 즉시 전 인류를 축소할 것이고 단 한순간에 어떤 살아있는 과정보다 더 빨리 어떤 역사적이고
는 길도 없이 인류를 올바르고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역사 속에는 추악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오직 이 어리석음만으로 설명된다는 거지. 또 그래서 삶의 살아있는 과정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살아있는 영혼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지. 살아있는 영혼은 삶을 요구하고, 살아있는 영혼은 기계론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은 곧잘 의심하고, 살아있는 영혼은 반동적이다. 하지만 이쪽은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긴 해도 곰으로 영혼을 만들 수 있다. 그 대신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의지도 없다. 그 대신 노예나 다름없어서 반역을 꾀하는 일도 없다. 그 결과 오직 모든 것을 오직 벽돌 쌓기로, 팔랭 스트레스, 아내의 복도와 방 배치로 환원한 셈이야. 한데 팔랭스테르는 완성되었지만 인간의 본성은 아직 그 팔랭스테르에 걸맞게 완성되지 못한 까닭에 삶을 원한다. 삶의 과정이 아직 다 완료되지 못했고 무덤은 아직 이르다 하는 식이야. 논리만으로 인간의 본성을 훌쩍 뛰어넘을 수야 없지. 논리는 세 가지 경우에만 예측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100만 개는 좋게 되거든. 그 100만 개를 몽땅 잘라버리고 지다 안락의 문제 하나로 환원하다니 가장 손쉬운 문제 해결법이지. 매혹적일 만큼 분명하고 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중요한 것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삶의 비밀이 전부 다 인쇄용지 2장에 들어가니까. 이런 본물이 터졌어. 완전히 청산유수로다. 손이라도 묶어놔야겠어. 포르피리가 웃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라스콜니코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6개의 목소리가 한 방에서 떠들어댔으니, 더군다나 펀치까지 미리 잔뜩 마셨으니 어디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이봐, 헛소리 좀 작작해. 범죄에 있어서 환경은 많은 의미를 지닌단 말이야. 이 점은 내가 확증한다. 많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나도 아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형은 뭐라고 말할까? 40살 먹은 놈이 10살짜리 소녀를 능욕하는 경우, 이것도 환경이 그놈을 그렇게 만든 거야? 뭐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환경 탓일 수 있지. 포르피리가 놀라울 정도로 근엄하게 응수했다. 어린 소녀를 상대로 한 범죄야말로 환경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 라주미는 거의 미쳐 날뛰었다. 정 그렇다면 하고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형의 속눈썹이 하얀 이유는 오직 이반 대지의 종로의 높이가 35사젠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면, 더군다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진보적이고 심지어 자유주의적 뉘앙스까지 곁들인다면, 자, 어때? 시작한다. 어때? 내기할까? 받아들이지. 이 녀석이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이 양반 계속 연기를 하고 있잖아. 젠장. 나주미는 이렇게 소리치더니 벌떡 일어나 한 손을 내저었다. 하긴 형과는 말할 가치도 없어. 이 양반은 계속 일부러 이러는 거야. 너는 아직도 이 양반을 몰라, 로지온. 어제만 해도 그놈들 편을 들었지만 그건 그놈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어제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세상에. 그놈들 이야기에 기뻐했지만 실은 저렇게 2주를 버티는 거야. 작년에는 무슨 목적이었는지 우리한테 수도사가 될 거라고 우겼어. 2달이나 그럴 것처럼 고집을 부렸다니까. 최근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결혼한다고 결혼식 준비도 벌써 다 끝났다고 우기는 거야. 옷도 새로 맞추더라고. 우리는 이 양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지. 하지만 신부도 모두 전혀 없었어. 몽땅 신기루였던 거야. 이런 또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구먼. 옷은 그 전에 맞춘 거야. 새 옷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에서 너희 전부 골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고. 정말로 그렇게 연기의 명수이십니까? 라스콜니코프가 태연스레 물었다.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도 한번 속여 넘겨볼 테니 하하하하. 아니, 실은 말입니다. 전부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이런 류의 범죄나 환경이나 소녀들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하긴 항상 흥미를 갖고 있긴 했지만, 당신이 쓴 논문 한 편인데 범죄론이었던가요? 아니면 저기 뭐더라?
제목을 잊었군요. 기억이 안 나네요. 2달 전에 정관 논평에서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논문을요? 정관 논평이라고요? 라스콜니코프가 놀라며 물었다. 사실 반년 전 대학을 나올 무렵 어느 책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쓰긴 했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정관 논평이 아니라 주간 논평에 투고했는데요. 그러다가 정관 논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간 논평이 폐간돼서 그때 발표를 못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간 논평이 폐간되면서 정관 논평과 통합되었고 그래서 당신의 논문은 2달 전에 정관 논평에 실렸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라스콜니코프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그쪽의 원고료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나저나 당신도 성격이 참.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모르실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하시다니. 아무튼 이건 사실입니다. 브라보! 로지카! 나도 몰랐는걸? 라주미인이 소리쳤다. 오늘 당장 열람실로 달려가 그 잡지를 신청하겠어. 2달 전이라고? 발행일자는? 뭐 괜찮아. 찾아낼 테니까. 정말 큰 건이잖아? 그런데도 이 녀석 말도 하지 않고. 제 논문이라는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니셜로만 서명했는데요. 우연히 그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편집자를 통해서요. 아는 사이라서 관심이 많이 가더군요. 저는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자의 심리를 고찰했던 걸로 기억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를 수행할 때는 항상 질병이 수반된다고 주장하시더군요. 몹시 독창적이지만 원래 제 관심을 끈 것은 당신 논문의 그 부분이 아니라 논문 말미에 살짝 언급된 어떤 생각인데 유감스럽게도 암시만 됐지 논의는 불분명하더군요. 기억하실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해 세상에는 온갖 난동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다시 말해 그럴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럴 만한 온전한 권리를 가진 어떤 인물들이 존재한다. 그런 자들에게는 법률도 없는 셈이다 하는 암시 같은 것이 있더군요.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세상이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왜곡된 것에 피식 웃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범죄를 저지를 권리라고? 하지만 환경 탓에 잠식된 탓이 아니란 말이야? 라주미는 왠지 경악하며 물어보았다. 아니야. 완전히 그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야. 포르피리가 대답했다. 핵심이 뭐냐면 이분의 논문에는 모든 사람이 어찌어찌하여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분류돼. 평범한 사람은 그 사람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반면 비범한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온갖 방식으로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독을 한 것이 아니라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지. 의혹이 사로잡혀 라주민이 중얼거렸다. 라스콜니코프는 또다시 피식 웃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를 어디로 몰아붙이려는지 단번에 파악했다. 자신의 논문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제 논문의 내용이 완전히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솔하고 겸손하게 말을 시작했다. 하긴 솔직히 말해 당신은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달까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정확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유쾌한 모양이었다. 차이점이라면 오로지 저는 당신의 말씀처럼 비범한 사람은 항상 온갖 무법행위를 자행해야 되고 반드시 그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으론 그런 논문이라면 아예 발표도 못하게 했을 것 같군요. 저는 그저 비범한 사람이 모종의 권리를 갖는다고, 다시 말해 공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허락하는 한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권리를 갖는다고 암시했을 따름이며 더욱이 오로지 자신의 사상, 때로는 전 인류에게 구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을 실행하는데 그것이 요구될 경우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제 논문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능한 명확히 정리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의 어림짐작으로는 당신도 그러시길 바라는 것 같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제 생각에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이 어떤 복잡한 요인 때문에 그 발견에 방해가 되거나
그 여정에 장애물처럼 서 있는 사람, 뭐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하여튼 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라면 뉴턴은 자기의 발견을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10명 혹은 100명을 제거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그럴 의무마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턴이 이놈저놈 아무나 내키는 대로 죽이거나 뭐 시장에서 매일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아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논문에서 개진한 바에 따르면 모든 뭐 예컨대 아주 고대부터 리크루코스, 솔론, 마호메트, 나폴레옹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입법자나 제정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범죄자였다. 새로운 법률을 내놓고 그럼으로써 사회에 신성시되고자 자손 대대로 전해져온 오랜 법률을 파기하고 유혈 사태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물론 그 피 앞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범죄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류의 은인과 제정자들 대부분이 유달리 소름 끼치는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실로 주목할 만하죠. 한마디로 저의 결론인즉슨 위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할 그런 사람들, 즉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말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 본성상 반드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쨌거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궤도에서 일탈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 본성상 동의할 수 없고 제 생각으론 동의하지 않을 의무마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보시다시피 지금까진 여기에 특별히 새로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첨번은 좋게 쓰였고 또 읽혔지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분류한 것에 관한 한 다소간 자의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실 제가 정확한 수치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저의 주된 사상을 믿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급 부류, 평범한 사람들, 즉 오로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을 생산하는 데만 기여하는 말하자면 재료이며 다른 하나는 본질적으로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천부적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분하자면 물론 끝도 없겠지만 두 부류를 구분짓는 특징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 부류, 즉 재료는 대체적으로 말해 그 본성상 보수적이고 점잖은 데다가 순종하며 살고 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그런다고 굴욕감을 느낄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전부 법률을 넘어서는 자들, 그 능력에 따라 파괴자이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범죄는 물론 상대적이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극히 다양한 성명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것의 이름으로 현재 것을 파괴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시체라도 피라도 뛰어넘어야 한다면 그는 제 생각으로는 내면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에게 피를 뛰어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되 그건 어디까지나 이념과 그것의 규모라는 점, 이 점 유념하십시오. 오직 이런 의미로 저는 제 논문에서 범죄에 대한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권리를 논했던 겁니다. 그래도 많이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중은 그들의 이러한 권리를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그들을 처형하고 목매달고 그로써 완전히 옳은 일인데 자신의 보수적인 사명을 이용하는 반면 다음 세대에 가서는 바로 그 대중이 처형된 자들을 단상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첫 번째 부류는 항상 현재의 주인이며 두 번째 부류는 미래의 주인입니다. 전자는 세계를 보존하고 수적으로 증대시킵니다. 후자는 세계를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이끌어갑니다. 이쪽 저쪽 다 존재할 권리를 완전히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논문에서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며 영원한 투쟁 만세라고 할 만한 것이죠. 물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만요.
그럼 어쨌거나 새 예루살렘을 믿으시는군요. 예, 믿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학구에게 대답했다. 이 말을 하면서 또 자신의 기나긴 일장 연설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양탄자의 한 지점을 골라 그렇게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럼 신도 믿으십니까? 실례지만 궁금해지는군요. 예, 믿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 말을 반복하며 포르피리를 향해 눈을 들어 올렸다. 그럼 라자로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왜 그런 것을 자꾸 물어보시죠?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문자 그대로.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져서요.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자면 사실 그들이 항상 처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살아생전에 승승장구한다. 아, 예. 어떤 자들은 살아생전에 목적을 달성하고 그때는 그들 쪽에서 처형하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필요할 경우에는 심지어 대부분이 그럴걸요. 대체로 당신의 지적은 예리하군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또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대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죠? 태어날 때 무슨 표식이라도 있는 겁니까? 예? 제 말인즉 이 경우에는 아무들에도 정확한 특징이 말하자면 보다 더 외적으로 명확한 특징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실제적이고 호의적인 인간으로서 자연스레 이런 불안을 갖는 자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경우에는 예컨대 특수한 옷을 마련해 준다거나 뭐 저기 무슨 낙인을 찍어 준다거나 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정하시겠지만 혹시 몽땅 뒤죽박죽돼서 한쪽 부류 사람이 자기는 다른 쪽 부류에 속한다고 상상하여서 당신이 극히 적절히 표현하신 대로 모든 장애물 제거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경우야말로 그거야말로 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당신의 지적은 방금 전보다 더 예리한데요.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는 오직 첫 번째 부류, 즉 평범한 사람 부류에서만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들은 타고나길 순종적인 경향을 띠지만 그럼에도 암소도 덜어는 자연의 장량기로 인해 그들 중 극히 많은 사람이 대부분 스스로를 선각자로 파괴자로 상상하길 새로운 말을 내뱉으려고 안달하길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그야말로 진심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작 새로운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사고방식이 비굴한 구닥다리로 취급하며 경멸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경우 그다지 큰 위험이 있을 리도 없고 사실 당신이 걱정하실 건 전혀 없는데요. 그들은 절대 멀리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지나치게 몰입하면 자기 분수를 알라고 더러 채찍질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숙제, 집행자도 필요 없습니다. 워낙에 착실한 자들이라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테니까요. 어떤 자들은 서로를 위해 이 수고를 덜어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할 테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여러 방식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결국 아름답고 교훈적인 결과가 나오고 한마디로 당신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그 나름의 법칙이죠. 그럼 적어도 그쪽으론 저도 얼마간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또 큰 문제가 있군요. 저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즉 저 비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야 물론 얼마든지 경배할 용의가 있지만 사실 그런 자들이 아주 많으면 기분이 상당히 더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점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똑같은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대체로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뭐든 조금이나마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례적일 만큼 적게 태어납니다. 심지어 이상할 정도로 적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부류와 세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질서가 필경,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극히 확실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물론 지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며 나중에는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거대한 인간 집단, 즉 재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침내 어떤 노력을 통해 또 지금도 신비에 쌓인 어떤 과정, 즉 종족과 이족의 교배 같은 것을 통해 열심히 애를 써서 1000명에 1명이라도 다수나마 자주적인 인간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폭넓은 자주성을 갖춘 자는 아마 10,000명에 1명쯤 태어날까 말까겠죠. 천재적인 사람은 100만 명에 1명쯤. 위대한 천재나 인류의 완수자는 아마 지구상에 수십억 명을 거쳐간 다음에 1명쯤 나올까 싶군요. 한마디로 이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증류기 속을 제가 직접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법칙은 반드시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 경우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농담 따먹게 하냐? 나주민이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서로를 속여먹는 중인가? 마주 앉아서 서로 놀려먹고 있잖아. 너 진담이야, 로자? 라스콜니코프는 창백하고 거의 서글픈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라주미는 슬픔에 잠긴 이 조용한 얼굴과 나란히 공존하는 프로필리의 거침없고 집요하고 신경질적이고 무례한 독살스러움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야, 그래, 그게 정말로 진심이라면 이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우리가 첨번은 좋게 읽고 들은 것과 전부 비슷하다고 한 내 말이 옳아. 하지만 이 모든 얘기에서 정말로 독창적인 것, 정말로 너만의 전유물인 것은 나로서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건 어쨌거나 양심에 따라 피를 허용한다는 점. 미안하지만 더군다나 그토록 광신적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네 논문의 주된 사상인 셈이지. 실상 이렇게 양심에 따라 피를 허용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에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혈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야. 정말 옳은 말씀. 더 무섭고 말고. 포르피리가 응수해 주었다. 아니 어쩌다 그만 흠뻑 빠진 거야. 여기는 오류가 있어. 한번 읽어봐야겠는걸? 너는 너무 흠뻑 빠져버렸어. 네가 그렇게 생각할 리 없는데 아무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논문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 거기에는 그냥 암시만 있을 뿐이야.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포르피리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다. 이제는 당신이 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거의 분명히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끈덕지게 굴어서 죄송한데 왜 이렇게 폐를 끼치는지 저 스스로도 창피하군요. 아시다시피 아까 두 부류가 실수로 그만 뒤섞일 경우에 관해서는 덕분에 저도 몹시 안심이 됐지만 여기서 이런 저런 실제적인 경우들이 여전히 또 마음에 걸리는군요. 어떤 사내 녀석이나 젊은 녀석이 자기가 리쿠르고스나 마호메트라고 물론 미래에 그리 될 거라고 상상하여 그렇게 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자는 식으로 나오면 머나먼 원정이 임박했고 그 원정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원정을 위해 이것저것 손에 넣기 시작할 테고 아시겠죠? 한 구석에 앉아있던 자묘토프가 갑자기 코웃음을 쳤다. 라스콜니코프는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저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 경우 정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리석고 허영심 많은 자들이라면 특히나 더 그런 술수에 잘 걸리들죠. 젊은 층은 특히나 더. 거 보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그런 거죠. 라스콜니코프가 피식 웃었다. 그게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냥 그런 거고 항상 그럴 겁니다. 방금 이 녀석은 제가 피를 허용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요? 사회에는 유형이니 감옥이니 예심판사니 강제노동이니 징역이니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갇혀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도둑이나 찾아보시죠. 그래서 찾아냈다면요? 그쪽이 그자의 길이죠. 참 논리적이시군요. 그럼 그의 양심은? 아니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 자는 자신의 오류를 의식했다고 한다면 괴로워하겠죠. 이게 그에겐 벌입니다. 징역과는 별개로요. 그럼 정말로 천재적인 자들은? 하고 라주민이 인상을 쓰며 물었다. 남을 찔러 죽여도 되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 그 자들은 자기가 초래한 유혈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대체 왜 여기에 말아야 된다는 말이 들어가지? 여기에는 허용도 금지도 없어. 희생양이 불쌍하면 괴로워하라 그래. 폭넓은 의식과 심오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고뇌와 고통은 항상 필수적인 법이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이라면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위대한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 그는 갑자기 생각에 잠긴 듯 이렇게 덧붙였는데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어조도 아니었다. 그는 눈을 들어 올려 생각에 골몰한 표정으로 일동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학생모를 집어들었다. 아까 들어올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침착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다들 일어섰다. 뭐 저를 욕하실지 화를 내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참을 수가 없군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또 말을 종합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말 패를 끼치는군요. 그저 자그마한 생각 하나를 슬쩍 비추어 봤으면 싶어서요. 오로지 그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지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선 채 말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나 장난스럽고 심리적인 것이라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논문을 쓰실 무렵 혹시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금이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리는 없을까요? 즉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의미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라스콜니코프가 경멸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라주민이 몸을 달싹였다. 그렇다면 혹시 당신 스스로 모종의 결심을 그러니까 저기 무슨 생활상의 애로사항과 압박 때문이든 어떻게든 인류 전체에 공헌하기 위해서든 여하튼 장애물을 뛰어넘기로 결심했을 리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나. 그리고 그는 어쩐지 갑자기 또 왼쪽 눈을 찡긋하며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까와 똑같았다. 만약 그렇게 뛰어넘었더라면 물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겠죠. 도전적이고 오만한 경멸에 담긴 어조로 라스콜니코프가 대답했다. 아니 저는 그냥 원래 당신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을 보였을 따름이다. 오직 학적인 의미에서. 쳇, 속이 빤히 보이는 뻔뻔한 수작이군. 라스콜니코프는 혐오감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한 말씀 드리자면 하고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저는 스스로를 마호메트나 나폴레옹 같은 인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 비슷한 인물로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이 그들이 되지 않은 이상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군요. 뭐 됐습니다. 지금 우리 루시에서 스스로를 나폴레옹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르피리는 갑자기 소름 끼치도록 허물없는 태도를 취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의 억양에도 뭔가 유달리 분명한 것이 깃들어 있었다. 혹시 지난주에 도끼로 우리 알료나 이바노보나를 해치운 놈도 미래의 나폴레옹 같은 자가 아니었을까요? 구석에 앉아있던 자메토포가 갑자기 이렇게 짓거렸다. 라스콜니코프는 잠자코 있으면서 확고한 시선으로 포르피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라즈메이는 우물하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 전부터 뭔가 짚히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물한 침묵의 순간이 지나갔다. 라스콜니코프는 그만 가려고 몸을 돌렸다. 벌써 가십니까? 포르피리가 굉장히 다정스레 손을 내밀며 상냥하게 말했다. 이렇게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부탁하신 것은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니 차라리 저기 제 사무실로 직접 뚫러주시죠. 언제 조만간에 뭐 내일이라도. 저는 11시쯤엔 분명히 그곳에 가 있을 겁니다. 일도 다 처리하고 얘기도 좀 하고요. 그곳에 마지막으로 갔던 사람들 중 한 명으로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아주 착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저를 공식적으로 신문하시려고요. 격식을 전부 갖춰서. 라스콜니코프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 왜요? 지금으로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셨군요. 저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당 잡힌 모든 사람들과 벌써 얘기를 나누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술도 받아 놓았는데
당신은 마지막 사람으로서 아참 마침 잘 됐군요. 그가 느닷없이 이 뭐가 그리 기쁜지 소리를 질렀다. 마침 기억났어요. 참나 내 정신 좀 봐. 그는 나주민 쪽으로 몸을 돌렸다. 거 있잖아. 그때 나한테 그 니콜라시카라는 사람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잖아. 그래 나도 알아. 알고 말고. 그는 라스콜리니코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청년은 결백하니 어쩌겠습니까? 미치카를 괴롭히지 않을 도리가 없군요. 바로 이게 문제 핵심이죠. 그때 계단을 올라가면서 죄송하지만 거기 계셨을 때가 7시쯤 좀 지난 시각이었죠? 예, 7시쯤 지났습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해졌다. 그럼 7시가 좀 지난 시각에 계단을 지나서 혹시 2층에 문을 열어놓은 아파트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2명의 일꾼 혹은 그 중에 1명이라도 못 보셨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로서는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실장의 말입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대답했으며 바로 그 순간 정확히 어디에 덫이 있는지 뭔가를 놓친 것은 아닌지 어서 빨리 간파하느라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온 존재가 바싹 긴장하고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게다가 문을 열어놓은 아파트라니 뭘 눈여겨보진 않았는데 아참 4층에서 그는 이미 덫을 완전히 파악한 채 의기양양하게 울었다. 관리 한 명이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고 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안료나 이바노브나의 아파트 맞은편이고 기억납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나는군요. 군인들이 무슨 소파 같은 것을 내가고 또 그러느라 저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는데 실장이라면 아니요. 실장에게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게다가 문을 열어놓은 아파트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없었습니다. 아니 형 뭐야. 갑자기 라주민이 퍼뜩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것이 있었는지 이렇게 소리쳤다. 실장이들이 치료한 것은 살인사건이 있던 그날이었고 이 녀석이 거기 간 것은 그 사흘 전이었잖아. 대체 뭘 묻고 있는 거야? 착각을 했군. 포르피리가 자기 이마를 탁 쳤다. 제기랄. 이 일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니까. 그는 심지어 사과를 하듯 라스콜리니코프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로서는 7시가 지난 시각에 그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때문에 지금 당신도 무슨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구 착각을 했지 뭡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나주민이 무뚝뚝하게 지적했다. 마지막 말은 이미 현관으로 나와 주고받은 것이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굉장히 상냥하게 그들을 문 있는 데까지 배웅했다. 둘은 침울하고 음산한 모습으로 거리에 나왔다. 몇 발짝 걷는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끝.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었다 오늘.